꽃가마는 없다. 이 정치권에서 꽃가마는 낙하산 타고 경선도 안 거치고 그냥 전략공천 받는 거를 꽃가마라고 그럽니다. 당에서 다 경쟁자들을 정리를 해주니까 그냥 나가서 공천 받고, 그리고 여권 우세 지역, 자유우파 우세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공천 받으면 뭐 선거, 본선거 하나만 또 공천 받고, 그렇게 꽃가마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좀 덜어 있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적어도 국민의힘 자유우파 후보들은 어떤 누구도 꽃가마를 타고 갈 수는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인 강남 을의 그 박진하고 이원모가 다 공천을 한 것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 사람을 경기도의 좀 어려운 지역,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당이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원모만 재배치할 게 아니라 저는 박진도 재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효한에 대해서는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원래는 혁신위원장 맡기 전부터 서대문 갑 지역,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효한은 세브란스맨 아닙니까? 그래서 서대문 갑 지역구 출마를 그동안 좀 고민을 해왔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다시 인효한을 상고초려해서라도 서대문 갑에 출마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당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해운대 지역이요. 해운대 갑에 그 하태경이가 수도권으로 오면서 이제 무주공산처럼 돼 있는 이 지역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라는 사람이 내려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진우가 그냥 전략공천 받는 일은 없다. 거기도 경선이 원칙이다. 이런 경선 원칙이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참 아침 뉴스를 보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인지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인지까지는 서울 중앙일보가 아닙니다. 언론의 단독 보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김기현이요. 뭐 울산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울산에서 조금 험지라고 하는 북구 쪽으로 이동해서 출마를 한다면 뭐 국민들에게 양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일부 있었는데, 그것조차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울산 남구을에 그대로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더 황당한 것은 김기현이 자기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 출마하도록 그렇게 가닥이 잡혔다는 그 이유가 당 기여도를 고려해서라는 겁니다. 당에 기여한 것을 고려해서. 아니, 김기현이가 당을 위해서 뭔 기여를 했습니까? 아니, 김기현이가 당을 위해서 기여했다면 지금 현역 의원 110명 어느 누구도 김기현 이상으로 당을 위해서 다 기여를 했죠. 무슨 일 엉뚱한 소리가 있습니까? 김기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뻔했어요. 망할 뻔했어요. 당이 완전히 바닥으로 끝을 모르고 추락했어요. 그런데 뭐 다른 이유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김기현이가 당에 기여한 것을 감안해서 그냥 울산 남구을에 출마를 시키기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 김기현이 이거 한 방 때문에 뭐 이현모를 다른 험지로 차출을 하니 뭐 주진우를 경선을 시키니 이런 그 중앙당의 그동안의 노력 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김기현이 울산 남구에서 출마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한동훈이 추진하는 새정치, 정치혁신 이거 다 말짱 도루묵이다.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기현이야 지 지역에서 나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만 당에서 적어도 다른 문제는 몰라도 김기현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그야말로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 김기현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다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병수 부산 북강서 갑이죠. 김태호 양산 을 조혜진 김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당 중진들이 다 가는데 그러면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은 당의 기여가 없어서 험지로 내보냅니까? 김기현이보다야 10배, 100배 더 당에 헌신한 사람들이죠. 조혜진은 오늘 김해 출마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천려일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잘해놓고 한두 개 흠 때문에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그런 우를 그런 잘못을 국민의힘이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기현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가 촉구합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즉각 TV 토론을 하라. 예, 정면으로 충돌할 것 같았던 정부, 복지부와 의사협회 의사들이 일단 정면 충돌을 유보했습니다. 전공의 파업이 유보됐습니다. 밤 9시부터 4시간 동안 SNS 토론을 통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해서 파업 강행하자 안 된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바람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체 행동은 안 하더라도 개별 사표를 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불씨가 아직 꺼진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의대생들, 아직 의사 면허를 따지 못한 의대생들도 의대생 증원 반대 대책회의를 열고 동맹 휴학 등 단체 행동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당장 단체 행동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의사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삼지는 말아달라 이러면서 최대한 대화를 통해 그분들이 극한 투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토론하라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막상 상황이 좀 심각해지니까 이제 토론하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좋다. 빨리 토론해라. 제가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의사협회 쪽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의협은 줄곧 복지부를 향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TV 토론을 할 것을 그동안 제안을 해왔어요. 또 복지부도 어떤 형태의 토론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두면 단체 행동이나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증폭되지 해소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양쪽이 다 TV 토론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빨리 하라. 시간 끌 거 없다. 빨리 하라. TV 토론을 통해서 복지부의 입장 그리고 의료단체들의 입장, 의사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책무고 또 의료단체 의사협회의 최소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해외 순방보다는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것이 더 급하다. 이런 판단 끝에 참으로 하기 어려운 결단을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은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빈 방문은 통상 6개월 전부터 양국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 국빈 방문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조율하는데 서너 달 정도 이상의 실무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 왔던 거예요. 또 덴마크의 공식 방문 또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이게 공식 방문이 갖는 무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업무 방문이 아니고. 이렇게 그 중요한 이 해외 순방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 독일 국빈 방문과 덴마크 공식 방문을 연기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면 누구도 연기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굉장히 고독하게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부터 민생 살리기에 주력하고 또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도발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리 국빈 방문, 공식 방문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는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일주일 이상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 문제라도 생기면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예정된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을 늦추고 총선 후로 늦추고 그리고 국내 민생 챙기기와 안보 확립에 더 주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독일 국빈 방문과 덴마크 공식 방문은 취소된 것이 아니고 연기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좀 외롭게 혼자 결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일, 덴마크 측과도 조율을 해서 순방 연기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연기한 순방은 독일, 덴마크와 다시 협의를 거쳐서 4월 총선 이후 일정을 잡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연기 결정을 알리면서 일주일간 국내를 비웠다가 국내적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새해 들어서 집중해온 민생과 안보 우선 국정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우려해서 순방 연기를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이 해석 중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작년 12월에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한 후로 일체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공식 방문은 대통령 혼자 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국빈 방문은 부부가 동반하는 여러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경우에 김건희 여사가 안 가도 부자연스럽고 가면 또 저 전국 주사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대면서 국빈 방문의 의미가
훼손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주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려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결단을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제가 전해드린 주요한 것은 아니지만 김건희 여사 논란의 재현을 우려해서 만약에 계획된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을 연기했다면 이건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우리 정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보여주는 것이다.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총선 후 뭐 국빈 방문도 연기한 상황이니까 뭐 다른 해외 순방은 뭐 당연히 총선으로 다 미뤄질 거라고 보는데, 총선 후에 제대로 다시 상대국과 협의해서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이 이루어질 때 김건희 여사가 좀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퍼스트 레이디로서 외교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환경이 잘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공천 내전이 시작되다. 요즘 민주당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우선 이재명이부터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이재명이가 져야 더불어민주당이 살 텐데 이 차가 지 주제는 모르고 계속해서 공천 학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새술은 새부대에. 이 이재명이가 아는 얘기들은 다 지금 동원해서 지금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최대 뇌관은 임종석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종석이를 자르면 그러면 이제 친명과 친문 간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되겠죠. 이 와중에 잽싸게 원래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확 돌아버린 추미애는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죠. 이 개딸들이 말이죠, 조직적으로 그 매뉴얼을 가지고 친문, 비명 쳐내기에 지금 동원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가 최근에 뭐 문학진이한테 또 누구한테 전화로 아무래도 저 공천 주기 어렵다, 포기하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의 근거가 주로 적합도 조사였다고 합니다. 적합도. 이거 이제 ARS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ARS 방식의 적합도 조사를 통해서 당신 적합도가 너무 낮아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하고 있다는 건데, 이 ARS라고 하는 것은 응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계음으로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데 기계음 싫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 ARS 전화 하나를 받으려면 일일이 이거를 눌러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뭐 1, 2분에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끊어버려요. 정체불명의 전화, 02로 오는 전화는 이게 스팸이거나 아니면 여론조사이겠거니 하고 아예 안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응답률이 낮아요. 그런데 개딸들은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 중에서는 제일 잘 조직된 조직 아닙니까? 이것들이 자기들 내부에 매뉴얼로 02가 오면은 받아라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이 ARS 조사를 통한 후보 적합도에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재명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적합도 조사를 가지고, 개딸들이 만들어낸 적합도 조사를 가지고 문학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적합도 조사를 해보니까 안태준이가 31이고
형님, 문학진이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은 10%로 꼴찌예요. 그런데 어떻게 출마하시려고 그러세요? 포기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적합도 조사에서 20%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해보나 마나다 해가지고 그냥 단수공천을 하도록끔 길을 터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딸들은 자기들이 제끼기가 좀 껄끄러운 상대는 아예 적합도 조사에서부터 배제하면 제일 간단하다. 그래서 이 ARS 적합도 조사를 하는 ARS 전화가 올 때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통상적인 여론조사도 후보들이 다 하잖아요. 통상적인 여론조사보다 이 적합도를 묻는 ARS 조사에서 특히 친명 후보의 지지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 는 게 지금 여러 조사를 비교해보면 확인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친명 1세계 공천을 공고히 하고 비명계 친문계를 쳐내는데 이 적합도 조사가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비명계 친문계 쳐내기의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재명이가 누구는 쳐내야 되겠다. 누구는 쳐내야 되겠다. 이렇게 심야회의를 통해서 결정들을 하고 있다는데 이 심야회의에서 노웅래, 기동민 이런 자들은 컷오프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비례 이수진 지금 윤영찬이 잡으러 오겠다고 한 그 비례 이수진도 쳐내야 되겠다. 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돌자 노웅래는 컷오프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재명도 나와 같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지 않냐. 같이 싸워야지 왜 나를 쳐내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재명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컷오프로 결론이 나더라도 나 무소속으로라도 현재 출마하겠다. 아이고 경사났네. 그게 이 지역이죠. 저희 방송국에 있는 마포갑. 기동민이도 아유 나 컷오프 얘기 들어본 적 없어 하고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컷오프 하면 나 무소속으로라도 나갈 거야. 또는 컷오프 당하면은 갈 데가 저기는 있잖아요. 이낙연 쪽. 인재근이가 불출마 권고를 받은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인재근이는 이재명이 전화를 받은 다음에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했는데 뒤끝이 장렬됐어요. 뭐냐? 나를 불출마하라고 하는 거 이거 통합공천과는 거리가 있지 않냐. 나를 불출마하게 해놓고 내 자리에 이 친명계 김남근이라는 자를 전략공천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 사람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 김근태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더 좋은 후보를 나는 추천할 거다. 한판 붙어보자 이거죠. 문학진이도 친위부대를 꽂으려다 보니까 비선에서 무리수를 뒀다. 조작이 혁신이냐. 이렇게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비선에서 무리수를 뒀다. 이 문학진이가 얘기한 이 비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진영, 종북주사파 진영의 이 원로들이 공동으로 입장문을 냈어요. 누구냐면 권노갑, 정대철, 이강철, 강창일 뭐 이 4명입니다.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정체불명의 비선 조직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하다. 전략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광주을, 이게 문학진 지역입니다. 경선 실시를 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러면서 이 문학진이가 직접 이 비선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비선의 농간에 흔들리는 당이다. 이재명이 친위부대 꽂으려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공천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어느 누가 그 당을 신뢰할 것인가. 경기도 팀, 정땡땡 팀 등 정체불명의 비선 조직이 공천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하다. 네. 아무래도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정치력으로는
이 공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공천 파동, 공천 전쟁, 공천 내전, 예,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그 공천 내전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을 갖습니다. 대장동식 공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은 대장동식 공천을 하고 있다. 대장동식 공천을 하고 있다. 지 마음대로 지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마구 내리꽂듯이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노웅래도 출마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뭐 이재명이도 나가는데 라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노웅래가 당장 보여주고 있죠. 아니 이재명이가 노웅래한테 못 나가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뭐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보다 범죄 혐의가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나는데도 너는 안 돼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더불어민주당의 온갖 범죄 피의자들한테 전부 다 출마의 길을 열어주고 있어서 민주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침몰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이가 설 연휴 기간에 이른바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 몇 명한테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관련 내용을 물어봤대요.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재명이가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던 중에 돈봉투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 또 호남의 비 의원도 설 연휴 첫날에 이재명이가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하다가 돈봉투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혐의가 없다고 했다. 자, 이재명이가 직접 돈봉투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칠 수 있을까요? 자기보다 이를테면 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자기보다 10배 이상 더 범죄 혐의도 무겁고 사건 숫자도 많은 이재명이가 당신은 아무래도 재판 중이니까 수사 중이니까 안 되겠다 하면 그것을 과연 승복할까요? 노웅래처럼 전혀 승복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이는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역 의원들을 자기 때문에라도 자를 수가 없게 될 거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공천 이제 마무리가 돼서 쫙 발표된 거 보면 전부 범죄 피의자들일 가능성이 많다. 이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이다. 당에서는 이재명이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자들에 대한 공천 문제를 단호하게 매듭짓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들을 단호하게 치려고 하면은 그 후폭풍이 자기한테 몇 배 증폭돼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걸 이재명인들 모르겠느냐. 그래서 이래저래 다 죽게 생겼다. 이재명이 도망가면 흑암 묻히고 돌 치운 거가 된다. 참 원희룡이도 이재명이가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열불이 날 거예요. 그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아니 저게 완전히 나를 돌로 취급하네. 이게 진짜 돌은 자기들한테 돌이라고 그러면 정말 화나거든요. 자, 원희룡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이제 공천이 확정된 겁니다. 예. 이 지역에 이제 공천 신청을 한 윤형선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이 보궐선거에 붙었던 후보인데 이의신청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윤형선 뭐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윤형선
위원장한테 딱 한마디만 할게요. 석동현을 보라. 당신보다 10배 더 억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백의종군 선당우사 하지 않냐. 석동현을 보라. 자, 원희룡은 이재명이가 도망가면 손에 흑암 묻히고 돌 치우는 거가 된다. 그리고 뭐 내가 이재명이 잡으려고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벤트로 온 거 아니다. 나 여기서 정착할 거다. 거주지는 동양동에 구해놨다. 며칠 내로 이사할 거다. 여기서 교통, 주거, 개발 세 가지를 가지고 획기적인 공약을 내걸 것이다. 김포공항 이전 같은 허무맹랑한 공약이 아니라 또 선거 때 사기치는 그런 공약이 아니라 정확히 4년 내에 마칠 수 있는 공약을 내걸겠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원희룡이 세 가지 얘기했죠. 교통, 주거, 개발. 이게 다 부처로 따지면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개항을 해 교통, 주거, 개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년 내에 마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개항 주민들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개항 주민들 입장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 중에 한 사람인 원희룡이 직접 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교통, 주거, 개발 이 세 가지 공약을 하겠다는데 4년 만에 끝내겠다는데 한번 믿어주자. 한번 밀어보자. 야, 차제에 원희룡 이용해서 개항 한번 발전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기 전에 이 원희룡의 이 슬로건만으로도 저는 개항 구민들의 수십 년간 적체되어 왔던 이 민심을 흔들 충분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원희룡이 인천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살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 이 원희룡이 사시 공부는 안 하고 노동운동 했잖아요. 노동운동 하다가 이렇게 노동운동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못 바꿀 것 같아 하고 결심해서 그러면 좀 더 힘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검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운동 하다 중단하고 사법시험을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패스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 전에 노동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그 얘기를 합니다. 21살 때 경동 키친아트, 그 경동 주방용품 만드는 데인가 봐요. 키친아트. 경동 키친아트에서 6개월 근무하면서 1년 동안에 십정동 석바위 등에서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았다. 20대 초반의 젊은 몸으로 인천 짠물 몸에 다 배일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어릴 때 젊을 때의 인천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나는 여기에 살러 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이가 도망을 가든 안 가든 그건 큰 변수가 안 된다. 이재명이가 도망가면 손에 흙 안 묻히고 돌 치우는 것이 되고 이재명이가 도망 안 가고 나랑 붙으면 손에 흙 좀 묻히고 돌 치우면 된다. 나는 여기에 살러 왔다. 나는 이 개항의 교통, 주거, 개발 실현 가능한 4년 내에 실현 가능한 약속을 내세우고 개항 구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네, 이번 총선은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이 될 것이다. 그 김행 전 장관이 있습니다. 김행 전 장관은 그 정치권에 꽤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다들 출마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우리 후보들을 열심히 돕는 조연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김행이 그 파이낸셜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역시 전략가다운 면모가 보여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행은 이번 선거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 선거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20대 총선 어떻게 전망하는가 하자 아주 심플하다. 이번에는 한동훈 대 이재명이다. 두 사람이 흑백처럼 선명히 대비된다. 김행의 말도 간단하죠. 김행도 말을 길게 안 합니다. 아주 짧게 압축적으로 합니다. 두 사람이 흑백처럼 선명히 대비된다. 긴 설명 필요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다. 몇 석 차이로 이길 거냐 그것이 관전 포인트다 그랬어요. 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을 봐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우리 국민의힘이 과반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여의도 문법과 한동훈 문법을 좀 비교해 달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행은 한동훈은 팩트 기반 콜렉트를 쓰는 것 같다. 팩트 기반 콜렉트, 팩트 기반 올바른 모든 걸 심플하게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것 같다. 이를테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국회의원들도 설명을 잘 못하고 있고 설명을 듣는 국민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이렇게 설명한다. 조국이를 국회의원 시켜주기 위한 선거제도다.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이런 표현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체감도 높게 와닿는 그런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공천 국면이 시작돼서 좀 다소 어수선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기능 공천, 시스템 공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 문제에 대해서 김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역대 정권에서는 전직 장관이나 측근들은 좋은 자리로 공천을 줬다. 근데 이번에는 장관 지낸 사람들이나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전부 험지로 보내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험지로 빼고 있는 거다. 이게 이기능 공천이다. 이재명이의 방탄을 위한 측근 내리꽂기 공천과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장관 지냈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있는 사람들을 전부 어려운 곳, 험지로 보내는 이런 국민의힘과 이 공천 자체도 완전히 대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기능 공천하고 있고 이재명이는 방탄 공천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윤심 공천 얘기는 이제 거의 없죠. 윤심 공천 얘기는 요즘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 그 석동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40년직인데 컷오프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그것을 승복하고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문제 관련해서 김행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단이 있는 분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공동 목표는 국회 과반 확보다. 공동 목표가 다를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윤심 논란이 있을 수 있느냐. 김건희 여사 리스크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자 김행이 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합니다. 의혹의 본질은 친북 목사에 의해 2년간 준비된 치밀한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다. 이 치밀한 공작을 완성하기 위해 몰래카메라 파우치 활용했고 심리전까지 썼다. 김건희 여사가 먼저 이 친북 목사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 친북 목사 최라는 자를 믿었고, 그런데 바로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것이다. 목사라는 특수 신분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초반에 여론전에서 밀렸다. 좌파들의 프레임에 갇혀버려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최근에 건국전쟁이 좋은 평가와 반응을 받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프레임을 걷어치워버렸기 때문이다. 모든 사건은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해야 프레임전에서 밀리지 않는다. 그 점에서 초반에 좀 밀리다가 이 사건을 친북 목사에 의해 2년간 준비된 치밀한 정치 공작이라는 식으로 성격 규정을 다시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TV 대담을 통해서 그러한 입장이 다시 분명하게 밝혀지면서 이제 그 파우치 논란은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영향력 질문이 나오자 김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면 저한테도 이 질문 하시거든요. 김행의 설명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이준석이가 독자적으로 갔으면 당장은 어려워도 꽤 길게 정치 생명을 연장했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잡탕밥이 돼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준석의 정책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당의 정체성을 알 수 없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실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끝났다 이겁니다. 김행의 이 인터뷰 대담 파이낸셜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전문을 보실 수 있는데 아주 간명하고도 압축적으로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 여기 용산 CGV 아이파크 몰에 있는 CGV입니다. 건국전쟁 영화를 막 마쳤고요. 그리고 함께 영화 보신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 김덕영 감독님 모시고 이렇게 계단에 섰습니다. 먼저 저 우리 김덕영 감독님한테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저 날씨도 굽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급하게 그 대담을 저 우리 감독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감독님 인사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화 건국전쟁 만든 김덕영 감독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오늘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러는데 감독님은 저거 제작할 때 혹시 안 울었어요? 요즘 이제 이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관객은 극장에서 울고 감독은 영화 만들면서 울고 아이고, 그렇다고 그러세요? 합니다. 예. 예.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좀 울컥하셨어요? 저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가 런승만이다 무슨 뭐 심지어는 독재자 살인마다 온갖 네. 비난의 수식어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하는 순간마다 네.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좀 슬펐던 거는 한성 감옥에서 그분이 이제 1905년에 갇히면서 네. 그 죄수들과 같이 지냈던 네.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을 많이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그때 한 40명 정도의 죄수들 가운데서 같이 이제 전도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 당시 콜레라가 이 감옥에서 돌았던 거예요. 네. 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병자들도 간호하고 뭐 그런 거. 야, 이 대단한 헌신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런 걸 몰랐거든요. 진짜. 그때 5년 7개월 감옥살이한 그렇죠. 기간이. 5년 7개월 있었죠. 네, 그래요. 이 촬영 중에 우리 아미고 회원들께서 막 또 도착하셨어요. 꽃다발은 저한테 주시려고? 우리 박사님은 부모지 아니 우리 감독님부터 먼저. 감독님.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감사합니다. 한 것도 없이 얼떨결에 감독님 덕분입니다. 아유, 예. 대단해요. 자료 같은 거. 네, 네. 자료하신 게 너무 대단하고. 그래요. 네. 자료 그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잘 정리하셨어요? 저는 사실 다큐멘터리 감독은 자료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자들은 이제 글로 기사를 쓸 수 있지만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은 단순한 글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네.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싸움들을 좀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굉장히
미국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교민들이. 그분 덕분에 조금 수월하게 찾았어요. 근데 한 3년 반 정도 찾았으니까 네. 적은 시간은 아니죠. 그래도. 네. 근데 이 영화를 쭉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저 종북 주사파들이 아주 그 없을 사람, 파렴치한 사람, 독재자, 살인자 막 이렇게 이제 왜곡해 왔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 중요한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영화 첫 장면에 3.15 부정선거의 실제 책임자는 아니다. 이 대목부터 시작해서 네네. 또 6.25 전쟁 때 한강다리 국민들 죽으라고 도망가면서 폭파시켰다는 이런 정말 그 잔혹한 거짓말이죠. 네네.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그 포인트들은 우리 감독님이 이제 딱 설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단순한 이승만 대통령의 연대기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디를 갔다가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승만의 삶 자체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만 이게 기록이 되고 구성만 되면 네. 마치 그 안에서 어떤 신화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종의 이제 모든 영웅들이 그렇잖아요. 조금 올라갔다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한 번 또 부활하는 이런 약간 드라마틱한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삶은 그런 영웅과 신화적인 어떤 그 레토릭한 그런 구성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네. 제가 한 것은 사실 그걸 조금 더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구성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런승만도 그렇지만 네. 사실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은 예.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충격받을 줄 몰랐어요. 심지어 지금 4.19를 잘 아는 386 세대들도 네. 이승만 대통령이 4월 19일 4.19 이제 그 의거가 일어났고 네. 4일 후에 4월 23일 날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네. 그 총에 맞고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손을 잡고 학생들 만나서 좀 미안하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좀 뭐라 합니까 어쨌든 부상자들 위로하는 네.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만남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장면을 처음 본대요. 예. 근데 이제 그 장면 영화에서 보셨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막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요. 예. 거기에 어떤 거짓이 있습니까, 사실상? 그건 사실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고뇌와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아주 응축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은 그 영화 첫 장면에 나오는 조병옥 야당 후보가 갑자기 미국에서 죽는 바람에 선거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죠. 그냥 무투표 당선이다. 그렇죠. 무투표 당선된 사람이 무슨 부정선거를 했겠냐라고 하는 대목부터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아이들이 읽는 청소년들이 읽는 교과서에 뭐라고 네. 기술되어 있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고성욱 박사님 얘기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냥 뭉뚱그려서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좀 더 사악하게 표현을 해서 이승만이 모두 기획을 했다. 그래 말이에요. 예.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네. 3.15 부정선거에 대통령의 후보인 상대당 조병옥 박사가 사망을 했는데 네. 무슨 부정선거를 한단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제 이기붕 부통령 후보가 사실은 좀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인기 면에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분들이 좀 이제 그 부정선거를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자꾸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학생들을 4일 만에 병원에 찾아가고 정말 미안하다라고 눈물 짓는 네. 그런 독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마르코스가 쫓겨나서 같은 하와이에서 뭐 이 엄청난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 그 장면과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잠깐 한 달 정도 휴양하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못 돌아오셨는데 그것을 딱 대조해서 영상으로 보여준 대목에서도 또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네. 것 같아요. 사실은 마르코스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은 사실은 주소가 원래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마키키가에 네.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하와이에 가서 마르코스 저택은 처음 알았어요. 대략 한 2.5km,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하와이는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바다 전경을 볼수록 조망이 더 넓을수록 비싸죠. 굉장히 비싸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를 찾아가는데 그 분홍색 담장이 나오는 집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담장을 자동차로 한참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이 예. 집이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를 알 수 있었고. 네? 저 카메라 보고 말씀하시래. 그리고 저는 박사님이랑 여러분들 봐야 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하다 까먹었는데요. 아니 그 저택을 뺑 돌아서 그 집이요. 예.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1,000억 원. 예.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사셨던 그 집은 본인 소유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윌버트 초이한테 빌린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양도증명서를 이렇게 발급하지 않습니까? 이화장을 넘긴다. 그렇죠. 아이고 참. 아니 그러면 저 우리 이인수 박사 그 조혜자 여사는 그 이화장 주인도 아니에요? 넘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인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네. 예. 그 이제 그걸 넘겼잖아요. 그럼 지금 이화장에 사시는 그 며느님은 어떻게? 제가 그걸 코멘트하기가 좀 곤란한데. 아마 상징적으로 넘기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넘어간 것 같지는 않고. 지금도 좀 안타까운 게요. 그래서 뭐 5.16 군사정변이 나고 난 다음에 한 2, 3년 정도 지나서 민정이양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노환으로 거의 그 병원에서 그냥 지내실 때니까 그때라도 모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그 이화장에서 그렇게 담은 며칠이라도 지내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장면에 그 운구되어 오는 행렬을 맞이하는 박정희 대통령 모습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 모습 보니까 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역사의 인물이 되셨는데, 네, 우리 김도영 감독님 붙잡고 더 말씀 듣고 싶지만 지금 무지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무리 짧게 한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건국전쟁이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승만의 진실을 밝혀줌으로 인해 갖고 시대가 바뀌고 있다. 시대의 커다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정말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진실이 그동안 70년 동안 묻혀져 있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건국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선도 남아있고 또 저희들 영화도 조금 더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좌파 영화들이 이렇게 잠식해왔던 이 문화예술계, 특히 영화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건국전쟁은 좀 돌팔매를 한 번 더 크게 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만들어 놔야지 앞으로 이 건국전쟁을 뒤이어서 또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도경 감독님이 조금 더 나가고 싶다 그러는데 같이 나갈 거죠? 그럼요. 뭐가 됐건 우리 김도경 감독님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면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전쟁 화이팅! 김도경 화이팅!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